자,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자산의 배열 두 번째. 자, 다음에 자산 계정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하여 나열할 경우 재무상태표상 제일 처음에 표시되는 것은 맨 처음 표시되는 거. 일단 뭐 1, 2, 3, 4번에 현금이 없죠. 따라서 당좌 자산을 찾으면 되겠구나 그런 얘기죠. 자, 1번 재고자산이고 2번 매출 채권. 요게 당좌 자산이죠. 답이 2번이 되겠고 3번 영업권은 무형자산, 4번의 장기 대여금은 투자자산. 자,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자, 매출 채권 첫 번째, 그 다음이 재고자산, 그 다음이 장기 대여금 투자자산, 그 다음이 영업권 무형자산. 이렇게 순서가 되겠네요.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자산의 배열 세 번째. 자, 다음에 자산 항목들을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나열할 경우 재무상태표상 제일 마지막에 표시되는 거, 하단에 표시되는 게 뭐냐? 자, 재고자산, 그 다음에 매출채권은 당좌자산, 그 다음 3번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제일 먼저 표시되죠? 상단에. 그 다음 4번에 건물은 유형자산. 자, 따라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당좌자산인 매출채권, 그 다음이 재고자산, 그 다음이 유형자산인 건물, 마지막에 답이 4번. 자, 그 다음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부채의 배열입니다. 부채. 유동부채를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 비유동부채. 자, 이런 건 다 주는 문제입니다. 절대 틀려서는 안 됩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인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부채 계정들을 배열할 때 가장 위에 위치하는 계정은 뭐다? 유동부채. 자, 1번에 매입채무, 나머지 2번에 사채, 3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4번에 장기차입금, 2, 3, 4번은 전부 뭡니까? 비유동부채죠. 따라서 유동부채인 매입채무가 가장 위에 위치하는 계정이 되겠네요. 답이 1번. 그 다음 한 번 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부채의 배열 두 번째. 다음의 부채 항목들을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나열할 경우 재무상태표상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계정 과목은 따라서 비유동부채. 그죠? 자, 1번에 선수금, 2번에 미지급금, 3번에 매입채무. 세 개는 뭐다? 유동부채. 4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대표적인 비유동부채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재무상태표 요소의 표시.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경우 가에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자, 재무상태표 보니까 차변에 그 현금, 보통, 예금, 자산이죠? 자산. 그 다음 대변 쪽에 자본은 자본금 하나뿐이 없네요. 그리고 가는 뭐가 될까요? 부채가 되겠죠. 부채. 자, 1번 재고자산, 2번 매출채권, 3번 영업권 전부 자산. 4번에 단기차입금, 부채죠. 문제는 뭐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 별거 없죠. 단기차입금, 부채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손익계산서는 금액이 큰 순서대로 작성한다. 아이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우리 작성 기준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 만들어낸 거예요. 금액이 큰 순서대로 작성한다는 게 도무지 이게 무슨 완전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매출은 판매 시점이 아닌 대금 회수 시점에 인식한다. 대금이 회수될 때 인식하는 걸 회수 기준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우리 세법에서는 이 기준을 회수 기준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법인세법에. 저 회계에서는 인정 안 해요. 무조건 뭐다? 일반적으로 인도 시점, 판매 시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2번 또 틀렸고. 3번 이익의 성격을 구분하기 위해
매출 총손익, 영업손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 당기 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 이 구분 표시가 종종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자, 매출액에서 출발하죠. 손익계산서. 마이너스 매출 원가 차감. 자, 요거 하고 나오면은 우리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죠. 매출 총이익. 그다음 마이너스 뭐 합니까? 판매관리비, 판관비. 자, 빼면은 영업손익 나오죠. 영업손익. 그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겠네.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손익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법차 전 순손익 이렇게 할게요. 법차 전 순손익. 잠깐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이 선생님이 갑자기 확신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잠깐만. 판관비, 영업손익, 영업외손익. 맞습니다. 아, 참. 어쩔 때는 아주 어쩔 때는 2 플러스 3. 솔직히 이것도 뭐지?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하면 법인세 비용을 차감해라. 그러면은 이제 당기 순손익이다. 자, 한번 읊어봤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매출 총이익은 여기 있구나. 매출 원가까지 빼주면 되는 거고 판관비까지 빼주면 이제 영업손익이고. 영업의 손익 플러스 마이너스 해버리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 거기에 법인세 비용 빼면은 당기 순손익이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이익을 갖다 이렇게 구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 다음 4번. 한 거래처에 매출과 매입이 같이 있을 때는 이를 서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한다.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총액 표시가 원칙입니다. 자, 따라서 상계하지 마라. 총액으로 표시해라. 어떻게? 각각 표시해라. 매출과 매입 각각 표시한다. 틀린 얘기고. 그 다음 손익계산서의 구분 항목.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냥 퍼주는 문제죠.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됐죠? 자, 총자산. 자산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틀렸고. 그 다음 매출 총이익의 계산. 자, 다음 중 잘못된 산식은 어느 것인가? 자, 1번에 부채와 자본을 합치면 당연히 자산이죠. 맞는 말. 그 다음 2번에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고,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고, 거기다가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빼버리면 매출 총이익이 아니라 뭡니까? 영업손익이죠. 영업이익. 영업이익.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까지만 뺀 게 이제 매출 총이익이고. 됐습니다. 자,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자, 요거는 현금 흐름표 등식인데,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초 현금이 있었다. 거기에 단기 중에 현금의 증감이 있겠죠. 그 증감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버리면 당연히 기말 현금이 된다. 우리 현금 흐름표 기초적인 등식입니다. 그 다음 4번. 이거는 뭐 수없이 봤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에다가 단기 매입 상품 재고를, 단기 매입 플러스하고 거기에 기말 재고죠. 기말 상품 빼버리면은 팔린 거다. 매출 원가. 그 다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칙.
다음 중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작성의 일반 원칙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매출 채권에서 발생하는 외화 환산 이익 1,000원과 따라서 매출 채권은 외화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화 매출 채권에서 이제 외화 환산 이익이 기말에 마감 환율로 이제 환산했을 때 환산 이익이 1,000원이 생겼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매입 채무에서 발생하는 외화 환산 손실 400원. 즉 외화 매입 채무예요. 그죠? 외화 매입 채무. 자, 외화 매출 채권과 외화 매입 채무에서 각각 환산 이익과 환산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 순액인, 순액을 퉁쳐버리면 이거죠. 1,000원에서 400 빼버리면 이익 600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퉁쳐가지고 어라 600, 이익 600. 환산 이익 600 이렇게 표시했다. 600원을 외화 환산 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게 맞습니까? 우리 재무상태표든 손익계산서든 작성 원칙 동일한 게 있어요. 총액 표시입니다. 총액 표시. 어떻게 하라? 각각 표시해라. 외화 환산 이익 1,000원, 외화 환산 손실 400원. 각각 표시. 총액으로 각각 표시하라. 퉁치면 안 된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똑같습니다. 자, 1번이 틀렸고, 그 다음 2번. 재무상태표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차량 운반구보다 위에 배열한다. 당연하죠? 현금이 꼭대기,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은 나중에. 맞는 말. 3번. 영업부서 직원에 대한 급여는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의 급여로 분류한다. 당연하죠? 우리 급여, 이거는 판관비 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판관비. 참고로, 지금 영업부서 직원이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판관비가 아닙니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제조 원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품의 원가를 구성합니다. 참고. 그 다음 4번. 정기적금의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유동자산으로,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기재한다. 맞죠? 우리 개정 과목은 어떻게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 유동자산이 뭡니까? 단기 금융상품. 그 다음 비유동자산은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했었죠? 자, 맞는 말이고. 그 다음 재산법에 의한 자본 측정입니다. 자, 기본적인 사항인데, 자, 다음 중 주 3일에 재무상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순자산은 얼마인가? 자, 순자산. 자, 강조를 했었습니다. 순자산 하면은 뭐다 이게? 자본이다 그랬죠? 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 요걸 네트, 퉁쳤다. 순자산. 자본을 구하라. 물론 뭐 자본 총기에 가로 열고 돼 있지만은. 자, 어쨌든 자산에서 부채를 빼자 이런 얘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 될 것이다. 집계를 해보자. 자, 재고자산, 자산. 그 다음 현금, 자산이죠. 그 다음 대여금, 자산이죠. 그 다음 선급금, 자산이죠. 15만원. 자, 집계가 됐고, 자산은. 그 다음 부채. 차입금하고 매입채무죠. 25만원. 매입채무 12만원. 자, 집계가 됐습니다. 부채 37만원. 자, 따라서 자본 빼면은 68만원. 이렇게 되죠. 자,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자, 지금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 지금 느끼셨겠지만 지금 10문제씩 딱 끊어가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10문제 자체가 문제가 좀 큰 경우에는 10문제 풀이도 굉장히 강의가 좀 길어질 수 있고, 이번 시간처럼 10문제가 좀 짤막한 것들이 10문제면은 또 강의가 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 깔끔하게 그냥 10문제씩 딱딱 끊어갈게요. 이렇게.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